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프라하에 살고 있는 18살 고등학교 3학년 엘리 슈바르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진 단 7일의 기록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확신하던 제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던 그날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럽 중심의 역사와 철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니체 이런 이름들이 익숙했고 고전 음악과 미술을 감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체코라는 나라는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사람들은 예술과 지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아시아의 문화와 가치를 다소 가볍게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K-팝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는 건 알았지만 저는 그런 걸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죠. 한류라는 이름 아래 쏟아지는 콘텐츠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차세대 과학문화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따라 무심코 지원한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최종 선정되었을 때조차 그저 귀찮은 일정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주최 측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교류하는 국제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그냥 외교적 이벤트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까지 가서 굳이 뭘 얻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주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참가자들이 들떠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내심 시큰둥했어요. 그저 빨리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길 바랐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어요. 공항이 너무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아니, 그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뭔가 시스템 전체가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어지럽지 않았고 입국 심사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수화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나왔어요. 처음에는 오늘 운이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동하면서 만난 공항 안내 직원들의 태도나 친절한 응대, 외국인을 위한 완벽한 안내 표지판들을 보며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했던 낯선 아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도심으로 향할수록 풍경이 점점 달라졌고 제가 상상 속에서 그리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초현대적인 구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날씨와 교통정보가 뜨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녹지와 강변 산책로는 그저 효율만을 따진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떠올렸어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스마트시티 체험 전시관 방문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고 있는지,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술 자랑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들은 실제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공공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어요. 정보는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변화에 참여하고 있었죠. 제가 사는 프라하에서는 행정 업무 하나 처리하려면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자주 다운되고 담당자와의 소통은 느리고 딱딱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체증을 파악해 대중교통이 자동 조정된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럽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서울 시내 투어를 하며 청계천을 걸었어요. 도심 속 인공하천인데 그 주변 풍경이 너무 조화롭고 평화로웠어요. 강을 따라 산책하는 직장인들, 가족 단위의 시민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공공예술작품들.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품격도 함께 설계하고 있어요. 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 나라를 이토록 얕게 보고 있었을까? 단지 드라마 몇 편, 아이돌 몇 팀으로 한국을 판단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열린 사고를 가진 지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해왔지만 실상은 편견의 틀에 갇혀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삶은 어떤지, 젊은 세대는 무슨 고민을 안고 사는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건 호기심을 넘은 갈증이었어요. 진짜 한국을 알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그것이 제게 있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서울의 풍경,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걸 꼭 찾아내고 싶다는 강한 갈망 같은 것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탐방단은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2시간 남짓,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의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세종시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계획 도시라는 개념에 회의적이었어요. 인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착한 세종시는 놀랍게도 따뜻하고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디자인적으로 조화롭고 도로는 넓고 정갈하며 무엇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유 있어 보였어요. 우리 일정 중 하나는 특허청 견학이었어요. 한국의 지식계산 제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인데 이게 얼마나 흥미로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설명을 맡은 분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이었는데 이름은 한지우였어요. 또래의 청년이 자신있게 전문 용어를 영어로 설명하고 실제 업무에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녹여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지식재산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여겨요.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세대는 그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이 깊이 박혔어요. 저는 유럽의 전통적 학문 중심 교육에 익숙해서 이론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실행과 창의성을 함께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짜 지적인 태도란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힘이라는 거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세종호수공원을 산책했어요. 낮에는 공식적인 견학과 발표가 이어졌지만 저녁에는 조금의 자유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저는 일부러 단체에서 조금 떨어져 걷다가 지우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엘리, 오늘 어땠어요? 너무 딱딱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자기 일을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부끄럽기도 했어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유럽을 부러워해요. 오랜 역사와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속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엘리처럼 외국 친구들과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저는 한국 청년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동시에 멈춰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속도와 깊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그 진지함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다음 일정은 전주였습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도시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전통이라는 단어에 살짝 시큰둥했어요. 관광지 같은 느낌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전주에서 만난 사람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하루. 한옥을 사무실 삼아 전통문화 기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대표였어요. 그녀는 한복과 한지를 소재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전통은 기억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고 쓸 수 있다면 그건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콘텐츠예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녀는 과거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한옥 안에 앉아 하룻밤 머물며 저는 그 시간이 겹쳐진 공간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이 과거를 박제해 두었다면 한국은 과거를 현재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문 도시는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업단지를 방문해 첨단 제조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집약된 곳인지 전혀 몰랐어요. 반도체, 로봇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방문한 공장에서는 실제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운영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생산성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난 기술자 윤태범 씨는 제가 기대했던 공장 직원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잊히지 않아요. 그가 보여준 건 기술 이상의 철학이었어요.
그는 기술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 도시에서 만난 세 사람은 제 안에 무언가를 계속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탄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도 뭔가 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변해갔어요. 그건 단지 한국이 좋아졌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로와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꿈을 꾸어왔는가? 이 질문들이 제 안에 떠올랐고 그건 이전까지의 저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질문들이었어요. 전주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날도 이하루 대표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지만 머릿속에 자꾸 뭔가가 걸렸어요. 어쩌면 그건 감정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였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때로 감동도 너무 많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내가 감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작고도 강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수원으로 이동한 셋째 날, 우리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스마트 팩토리 견학을 마친 뒤 일정 중 가장 기대되던 코스로 향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한식당에서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운 갈비찜과 된장찌개, 수십 가지 반찬이 차려진 테이블을 보며 저는 와, 드라마에서 보던 진짜 한국 밥상이다 하고 속으로 들떴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 도중 제 왼쪽 어금니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고춧가루가 낀 줄 알았는데 곧 무언가 딱딱한 게 굴러다니는 느낌이 들었죠. 손으로 꺼내보니 예전에 체코에서 치료받았던 레진 충전물이 떨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국물이 닿을 때마다 어금니가 찌릿찌릿하게 아파왔고 저는 입을 제대로 벌리지 못한 채 계속 식사를 망설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 인솔자가 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 씨,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가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치과? 지금? 여긴 낯선 외국이고 지금은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 다음날 아침 예약을 잡고 가는 게 기본인데 저분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겁이 났어요. 왜 저렇게 급하게 반응하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지? 언어도 안 통할 텐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참을게요. 그러자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윤태범 기술자님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손에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번역 앱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건 강요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이끌리듯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 근처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치과가 있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 세련된 장비들, 그리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스태프들. 모든 것이 예상 밖이었어요. 심지어 진료 대기 시간은 단 10분도 되지 않았고 진료는 15분 만에 끝났어요. 레진을 다시 충전하고 간단한 검진까지 받았죠. 진료비는 정말 믿기지 않게 저렴했어요. 유럽이었다면 최소 34일은 걸릴 일이었고 10배는 넘는 비용을 지불했을 거예요. 치과를 나오며 저는 울컥했어요. 그건 단지 아픔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도와준 이들이 그저 친절해서도 아니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내 몸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진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웃으며 물었어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삶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봤던 그 한국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어. 여긴 진짜 미래가 있어.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감은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서울 강남의 어느 조용한 호텔방 창문을 열어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평소 같았으면 시험 공부 몇 과목을 끝내기에도 부족한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은 제 안의 인생을, 생각을, 세계관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주 평평한 렌즈로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K-팝, 감성적인 드라마, 기술은 좋지만 지나치게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소비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 하지만 제가 그곳을 걸었고, 그곳의 공기를 마셨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렌즈가 깨졌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돌이킬 수 없게. 전주에서 이하루 대표와 나눈 대화, 세종에서 지우가 들려준 특허청 이야기, 수원에서 윤태범 기술자와 나눈 묵직한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아팠던 어금니 덕분에 다녀온 24시간 치과.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물리며 저에게 하나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있었니?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 오랜 역사와 철학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그것들이 제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설계하려는 사람들과 기술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려는 철학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남산에 올라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안개 낀 도시의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정적이었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무언가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이 도시가 너무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삶.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나 진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조용하다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응, 엄마, 이 나라는 작지만 사람들이 엄청 큰 꿈을 꾸고 있어. 그리고 그 꿈을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실행해. 나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게 뭔지 알았어. 그동안 나는 책 속에서만 미래를 상상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그 미래를 지금 당장 만들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다시 오고 싶어. 아니, 어쩌면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엄마는 조용히 웃으시면서 엘리, 넌 내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진심으로 하게 됐구나.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요. 저는 드디어 선택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의무감도 체면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내 미래에 대한 선택.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끝없이 바라봤어요. 처음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저 기술과 속도의 나라가 아닌 삶의 철학이 깃든 땅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단 7일 한 나라가 내 인생을 다시 그렸다. 그리고 저는 웃었어요. 프라하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시험을 보고 졸업 준비를 하고 대학 진학을 고민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이제 한국에서 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된다면 그땐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철학과 꿈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한국 속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